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상의 방한칸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우리 사회 요즘 많이 힘들죠. 청년과 또 여성들을 위한 이 주거 문제,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 좀 이 주거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WNC의 김혜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들의 일상을 보다 편하고 즐겁게 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WNC 김혜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회주택을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죠. 녹색 친구들의 박세정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녹색 친구들의 박세정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특히 이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죠.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거 상담 담당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웨비나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 시작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해서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서울의 공론장이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면 좋을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시민 50여 명이 공감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 100명이 공감하게 되면 공론장이 열리게 되고요. 시민 1000명이 공론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 많지 않은 그 재활병원들을 전전해야 되는 재활난민이라고 불리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장애인 부모의 회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시민 1000여 명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공재활병원을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이 병원 건립에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사이에는 장애인 공공재활 서비스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뭔가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려운 주제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거리에서 흔히 보시는 길고양이들 많이 보고 계시죠? 누군가 집에서 기르다가 어느 순간 길에 버려진 존재들인데 한 시민분께서는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 제안에 시민분들이 5,000명이 넘게 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했습니다. 이런 그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들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만들었고요.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동물보호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서울시 내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공감하는 서울의 공론장.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을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이 진행되는 주거 관련 문제, 이 지상의 방한칸 워크숍에서도 전문가분들의 발언 들으면서 다양한 제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발언해 주실 분들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WNC 김혜연 대표님께 1인 비용 청년들을 위한 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1인 비용 가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이제 좀 발제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왼쪽 표에 보시면은 이 표는 통계청에서 나왔던 1인 가구의 규모 및 성장 전망에 대한 표인데요. 이제 표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좀 미래 전망까지 쭉 나와 있는 편인데 전부 다 곡선이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이제 실제로 1980년대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이 약 5%대였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27.2%로 변화하면서 2019년에는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가 될 정도로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 30년 정도의 시간 사이에 1인 가구 비율이 약 5배 이상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1인 가구 이런 거주에 대한 조사들을 할 때 가구의 분류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방 한 개짜리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총 33.1%에서 27.2%로 감소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중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해볼 만한 부분은 25살에서 34살 이 연령대의 청년층 1인 가구는 오히려 방 한 개를 쓰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제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좀 최근에 집가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훨씬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가구들을 분류하는 기존 중에서 과거에는 좀 미혼이라는 걸로 분류를 많이 했다면 이제 비혼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게 되면서 좀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스스로 결혼을 하는 대신에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라는 방식을 추구하는 추세가 증가하게 되면서 좀 1인 비혼 가구를 위한 정책들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사실 1인 비혼 가구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되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엄청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큰 예시로 뭐 주택 청약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특별 공급이라고 어떠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이제 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특정 조건에는 신혼부부라든지 뭐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 국가유공자 등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좀 1인 비혼 가구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노부모 부양 같은 조건에 해당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5세 이상의 직계 후손이나 아니면은 또한 배우자의 직계 손속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에만 해당이 되는 조건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 공공 분야 같은 부분은 이렇고 이제 민간 분야에 관련해서도 이제 가점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점제를 이루고 있는 항목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가점제를 시행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청약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 부양 가족 수인데 1인 비혼 가구는 부양 가족 수로 인한 가점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청약 관련해서는 뭐 가점제도 그렇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인 비혼 가구가 좀 내 집 마련을 하기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주거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주거 마련이라는 게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좀 관련 정책의 공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고 좀 국가의 관련 정책이 필요한데 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아까와 같은 주택 청약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책이 거의 전부 다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실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1인 가구들에게 좀 적합한 소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결혼을 조건으로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거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니면 4인 가족 구성으로 중심을 하는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이제 향후 5년간 청년 주택이나 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정책에서조차 비용 가구는 제외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비용 가구의 실수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나 주거 공급 방식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비용 가구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NC 김혜연 대표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 1인 가구들, 특히 이런 비용 가구들이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워크숍 보시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토론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도 늘고 있지만 참 이제 우리 사회도 다양한 가구나 이제 가족 형태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녹색 친구들의 박세정 과장님 모시고 토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녹색 친구들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녹색 친구들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주택이나 사회적 주택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로 여성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혼자서는 비용이든 아니면 뭐 제도든 제게 안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다양한 모임들을 좀 도모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만들었던 모임이고, 비혼지향 여성 공동체 주거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한 가을부터 겨울까지 3개월 정도에 거쳐서 13번 만나서 6권의 도서를 읽고 함께 어떻게 공동체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 올해는 4월경부터 비혼주택을 실제로 해보자라고 해서 실행 모임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살 때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떻게 약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약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켜보고, 아니면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탐방을 해보는 경험들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 구성에 맞춰서 제도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주거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고, 조금 더 추가한다면 고령자까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1인 가구이면서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계획이 딱히 있지 않은, 그리고 여성인 저는 전혀 그 혜택 안에, 그 혜택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당연한 권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은 모든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주에서 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시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제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국장님 모시고 저희 청년 주거 정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 또 현장의 청년들의 이제 반응은 어떤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거 상담과 교육 담당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여성이고 이제 비혼 1인 가구로서 서울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실제로 제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주거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고민이었냐면요. 사실 청년 주거 정책이라는 그 단어가 그 한국 사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처음 생겼던 게 이제 2011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공공에서 동의를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처음 했던 것도 실태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대학과 공공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실태 조사를 하다가 근데 사실 이 문제 대학생만 겪는 거 아니고 청년들도 함께 겪고 있는 불안한 문제인 건데 그럼 청년들의 주거 문제 공공에서도 사회에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활동 속에서 이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달팽이 집이라는 청년들의 대안적인 주거 공동체도 운영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주거 불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문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져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공허한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요. 타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사실 서울에 엄청 많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우연한 것이긴 한데 민달팽이 유니온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실제로도 그 주변의 청년분들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타지에서 혼자 정착하게 된 1인 가구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 청년들이 처음 정착하게 되는 위치가 보통의 그런 전월세 집과 조금 더 다르게 흔히 이제 비주택이라고도 칭하고 비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뭐 이런 집들을 일컫는데요. 그런 집들뿐만 아니라 비적정 주거라고 해서 뭐 주택이지만 주택답지 못한 집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은 위반 건축물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타지에 올라온 그리고 처음 독립하는 사회초년생의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그런 집답지 못한 집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 쪼개기를 해서 예를 들면 한 층에 2집이 있어야 하는 건축 허가상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집인데 그걸 이제 5개 방으로 쪼개고 거기에 이제 각각 개인이 살고 소방 안전 시설 전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취약한 문제에 도사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그런 집에 살고 근데 그런 집들이라고 해서 싸지도 않아요. 되게 비싸고 제가 이제 곧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 거라서 이제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전용 고시원을 좀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그냥 몇 시간 걸리더라도 다시 캥거루족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좋지 않은 주거 환경을 나름 되게 비싼 주거비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 청년 주거 문제라고 일컬었는데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전혀 저렴하지 않거든요.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행복주택 들어가시게 된 분이 있어가지고 좀 면밀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보니까 보증금 이제 뭐 대출 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한 1억 이렇게 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출이자 당연히 붙겠죠. 그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당연히 있겠고요. 그러면 사실 그분은 뭐 한 1억에 막 50, 요 정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8천에 뭐 60, 70? 요 정도로 이제 지불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주거 환경이 많이 상향됐으니까 그 비용이 서울에서 살려면 약간 좀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주거비를 더 높은 주거비를 내면서 살기가 어려워서 지옥고 환경에 놓였던 청년들에게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생긴 집들이 그 정도의 가격대의 곳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그
정책 대상에게 적합한 집으로서 공급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100만 원 월세 넘는 집들도 있는데 그런 집들에 청년이 붙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모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싼 집을 그러니까 비싼 집이면 당연히 민간 사업자들이 좀 더 그 이제 결합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편의에 맞추다 보니 되려 진짜 그런 공공 임대주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허상의 어떤 그 그림의 떡 같은 청년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 안에서는 그런 말이 돌 수밖에 없죠. 어차피 저 집 나 못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입주 조건 때문이든 아니면 입주 자격 조건 때문이든 아니면은 단순히 비싸서든 어쨌든 그런 되게 허망함, 그런 감정들이 청년 안에 도는 것 자체도 저는 요즘에 청년주거 정책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주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게 주거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정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이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급여 제도인데 만 30세 이하의 미혼 청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이제 그 성별 문제가 아니라 나이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청년 30살 이하의 청년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너 같이 속해 있는 가족이 있지 않니? 그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니? 그 가족에게 도움받을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그런 돌고 돌아서 그런 우회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그런 정책 설계이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좀 얘기해보고 싶고요. 좀 여성으로 돌아와 보자면 저는 사실 청년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을 둘러싼 사회의 편견 중에서도 여성에게 특히나 되게 많이 많은 것들이 좀 더 제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지옥고도 어떤 여성 청년들은 지옥고조차도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요. 실제로 그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위험한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사례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성분들이 거의 한 70% 80% 이상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거 불안에서 누군가가 집을 따라올까봐, 내가 가는 그 귀갓길을 따라올까봐, 혹은 내가 사는 집에 침입할까봐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 건 여성분들이었고요. 실제로 범죄율을 따지더라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뭐 부산경찰서 이런 데서는 이제 SNS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떴던 게 소개팅을 했던 사람이 자기 집을 데려다 주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이제 내 집에 침입해서 이제 침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사실 그냥 되게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사실 제가 살고 있던 대학 그 원룸촌에서는 그게 늘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법대 후문은 여자 혼자 살 거면 살지 마라, 이런 게 되게 흔한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범죄율도 많이 많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 주택에 갑자기 CCTV가 설치되었어. 그러면 그게 어떤 예방 차원에서의 CCTV가 아니라 저기서 무슨 일 났었구나 라고 이제 다들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인 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더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 여성들이 좀 더 심하다는 것이 통계로도 충분히 나와 있고,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혹은 뭐 여성 안심 주택이라고 하면서 되려 그 사람들을 더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사실 변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주거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주거 침입하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더 안전한 집, 보안이 더 잘 되어 있고 치안이 좋은 동네는 아동에게도 청소년에게도 노인에게도 다 필요한 집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회 전반에 중요한 정책으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성도 함께 그런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민달팽이 안에서 회원 모임을 할 때 늘 주의했던 게, 사는 곳을 너무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 일면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 1인 가구라고 해서
늘 그 고립을 원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사생활 보호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필요 없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지역 사회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설계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서 정책을 설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달뱅 유니온의 지수국장님 토론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또 시민들이 올려주시는 다양한 의견들 중심을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오늘 또 마침 그 세 분께서 또 해주신 또 주요한 내용이 공통점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청년 그 중에서도 또 여성 이 주거 문제에서 얼마나 이제 취약한지 또 한편으로는 이 비용 가구 혹은 1인 가구라는 관점에서도 좀 다양한 이제 주거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안전 문제도 그렇고 이 주거비도 그렇고 어떤 그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욕구들이 있을 텐데요. 세 분 보시기에 좀 특별히 좀 시민들이 좀 관심 가지고 함께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좀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싶은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혜연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뭐 다양한 정책들이나 제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여성 안심 주택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제 정말로 좀 더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취약할 수 있는 대상을 뭔가 여기가 안전한 곳이니까 너는 여기만 머물러 뭐 여기에서 따로 생활하고 여기서부터 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이런 제도들을 만들기 이전에 정말 이제 뭐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1인 비용 가구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제 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뭐 1인 가구, 비용 가구 뭐 이런 가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들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 얘기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1인 가구나 비용 가구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 가구가 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고 이제 좀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1인 가구나 비용 가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그런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이 영구 임대 아파트 이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도 그렇고 또 어쨌든 이 주거 취약층에 대한 이 주택을 가지고 이제 낙인을 찍거나 이제 혐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청년 주택 관련해서도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이 부딪힘이나 갈등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실은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고 그 이유는 직장을 이직하거나 아니면 뭐 주거비로 인해서 이사를 한다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그 뭐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주로 낮 시간대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9 to 6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이긴 하지만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뭔가 좀 생산적인 혹은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렇다 보니 지역 사회에서 융화되거나 혹은 서로에게 안면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좀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되게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마다 물론 뭐 범죄의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겠지만 그거 청년 가구여서 혹은 뭐 1인 가구여서 그 안에서 더 범죄율이 높거나 혹은 위험한 뭐 가구다라고 분류하긴 어려운데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네. 그 한번 또 그 시민분들이 올려주신 그 의견 가지고 한번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시 52분에 익명님이 올려주신 그 의견인데요. 정상가족 신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넓은 곳에 살고 싶어요. 7평, 5평 이렇게 작은 방에서는 1인 가구 보고 죽으라고 밀어놓는 겁니다. 적어도 사계절 짐은 놓을 수 있는 평수, 홈트레이닝 같은 취미생활이 가능한 평수에 1인 가구 주택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그 제안을 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그 다양한 그 정부의 그 주택 정책들은 이런 그 가구 수나 인원 수에 따른 어떤 면적들이 제공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질문 주신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수가 되게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 상근자분 중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 49제곱미터인가? 그거 10군가 20군가 하여튼 되게 작은 평수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근데 사실 공공임대 주택이 다 그런 작은 평수만 공급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주택이라고 명명을 하고 1인 혹은 2인이 산다고 하니까 그럼 좀 평수 좀 작아도 괜찮겠지. 어차피 그 얘기하신 것처럼 평수가 약간 가구 중심으로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평수의 집들이 되게 많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국민임대 뭐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가구 원수를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더 넓은 평수의 집들도 공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행보주택 중심으로 이제 공급량을 좀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작은 평수의 집들만 공급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서 그 최저 주거 기준에 부합하는 딱 그만큼의 공간에서 자기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저의 주거 기준인 거지. 저는 사실 최저 주거 기준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그런 곳들 비하면 거의 2분의 1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 자체도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임대라고 공급되는 그 집이 그 이제 민간임대차 시장에서 너무 작은 집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규제를 맞춰가지고 집을 공급하는 것도 조금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평수는 5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1인 가구 그리고 비혼으로 평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설계도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서 그 토론하던 주제랑 조금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코로나 이후에 3월 이후에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엄청 많이 늘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도 서서히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이제 자살률 연구를 할 때 어떤 거를 도출해냈냐면 가족 중심의 정책이 이제 우선시 될 경우에 이제 이런 청년들의 자살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회가 주는 메시지를 청년들이 다 알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결혼해야지. 너 지금 행복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안정을 찾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렇다고 하면 행복주택에서도 최대 10년은 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잠정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런 이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이 비혼 가구로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주택에 대한 그 혐오 발언은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 반대하는 그런 집회나 자리에 가면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민달팽이도 한 12년도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실제로 그 광진구 구이동 쪽에 이게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면서 했던 말들 그리고 기숙사가 아니라 행복주택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또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또 주민들이 하셨던 그런 발언들이 엄청 혐오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을 들어가면 이 동네가 러브모텔화가 될 거다라던가 아니면은 저도 이제 한 10대 때 또 들었던 건데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집들을 이제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늘 돌았던 얘기가 저 동네가 그렇게 문란하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청년에 대한 편견적인 발언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숙사 반대할 때 또 도는 말들은 청년들에게
이런 집들을 공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 돌고 돌고 돌면 그 원룸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더 저렴한 집을 공급하게 되면 나의 그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거와 다름없으니 이것은 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국가 자체가 개인들에게 그 노후 준비도 맡기고 있고 개인의 그 주거 안정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신 차려 보면은 청년과 다른 층이 이제 뭔가 대립국 구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노후 자금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원룸들도 사실은 그 국가 차원에서 그 노년층들의 그 노후 대비책을 같이 마련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드러나는 게 청년이고 드러나는 게 이제 원룸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지 사실 정책 자체가 사회제도 자체가 충분히 잘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는 또 이런 다양한 또 혐오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이제 소셜 믹스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 청년 행복주택이라든지 여성 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공동체 주택들이 좀 당분간은 어떻게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네. 혹시 박세정 과장님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실래요? 이런 그 서울시에서 다양한 소셜 소셜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년 행복주택이나 여성 안심주택들은 이런 소셜 믹스보다는 또 이제 동일한 대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주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 사회와 이제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존의 소셜믹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단지 아파트 안에서 몇 개의 동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를 소셜믹스라는 이름하에 계속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10동이 있는데 그중에 8동은 그 민간이 소유한 개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이고 2동은 뭐 SH나 LH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그 SH나 LH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2동의 아파트만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한다거나 계속 티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계속 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이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이야. 여기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물론 아이들은 너무 어른을 그대로 보고 배우겠지만 아이들도 너희 집 뭐 거기라며라고 하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어른들이 그 아이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나의 아이가 함께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울타리를 하나 더 친다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소셜 믹스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르고 각자의 재산 상태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융합해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동으로 그렇게 나누고 그 관리하는 주체를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입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거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주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끼리 조금 더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해야 해서 하는 것 말고 진짜 그 필요를 채우고 또 공급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하게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소셜 믹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저 아까 조금 말씀해주신 그 1인 가구의 적정한 면적에 대해서도 조금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머무는 집의 공간에 대해서 좀 다들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 개인의 공간으로 최저로 공급할 수 있는 건 14제곱미터고 4.235평 정도 되고 그 평수 안에서 아까 저 질문에 있는 것처럼 사계절의 모든 물품들을 수납하고 또 생활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주거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침대 위에서 모든 생활을 한다. 식사도 거기서 하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아니면 뭐 하여튼 다양한 활동을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공간은 개개인이 혼자서 모두가 마련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제공한다거나 그 안에서 소셜 다이닝을 포함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문화 혹은 내가 개별적으로 혹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붙이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한번 그 시민 여러분들 그 주신 제안과 의견 중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익명님께서 오전 10시 55분에 그 남겨주신 글인데요.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 정책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모 자녀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에는 1인 가구, 혈연이 아닌 가구가 많지 않나요? 서울 시민으로 세금도 내고 의무는 다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나누셨지만 사실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제 다양한 이 가구나 가족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인 가구 또 비혼 가구도 생겨나고 있고 또 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동거를 하는 가구라든지 또 이제 동성 가구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 주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다양한 주거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지도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그 지수국장님께서 한번 좀 의견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행복주택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이 약간 중심이 되어서 공급되는 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이 없어질 수 없다고 하면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이나 자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를 들면 청년은 그 최장 6년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6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공공임대처럼 20년 이렇게는 왜 못 살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태로 혼자 살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니까 6년 정도 살면 됐겠지라는 그런 설계가 내포된 그런 이제 제한선인 것 같은데 사실 비혼 상태로 내가 몇십 년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의 그 저소득 상황 혹은 나의 주거 불안 상황 같은 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보편적인 청년들 사이에서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되려 일단은 입주 가능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원한다면 20년 정도는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입주 기간을 좀 바꿔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의 그 구성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그러니까 함께 쭉 살고자 약속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제 이성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이랑 둘이 쭉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들이 되게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런 포함 안에 좀 넣을 순 없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고 하면 신혼부부가 그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경우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대신에 자녀가 몇 살 같은 기준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미성년자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혼부부 계층으로 포함돼서 이제 입주할 수는 있게 됐는데요. 근데 그 틀 자체를 좀 깰 수는 없을까?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아니라 뭐 아동 양육 가구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볼 수 있다면 사실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건 어쨌든 그 이제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아동의 주거 빈곤 환경에서도 좀 이제 그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 청년 1인 가구든 그리고 그게 비혼이든 아니면은 앞으로 결혼을 두고 있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집 자체도 얘기하신 것처럼 최저주거 기준 자체도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혼 가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집을 앞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부터 사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명님께서 오전 11시 12분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집은 결국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데 사회보장이 더 확충되어야 부동산 수익으로 노후를 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땅을 공공재로 생각하도록 서울시가 더 많은 공유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 계속 언론에도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이제 워낙 이 서울 자체가 이제 이 과밀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공공주택을 위한 이제 부지 마련도 참 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주거 복지를 위한 좀 이 주거 공간 확보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혹시 이런 부분의 그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예전에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환경이 그랬든 아니면은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래 왔든 간에 근데 지금은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포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대단지 개발이라기보다는 엄청 작은 단위일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 좀 공급되고 있고 SH나 이런 데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집들 보면은 그 한 집 한 집 단위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 건물 안에서 어떤 한 집이 이제 매입 임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빌라들이 쭉 있는 동네에서 딱 한 빌라가 이제 매입 임대로 나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의 땅이 늘어나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서울 안에 되게 조그만 땅들은 그 토지임대부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전국 단위로 좀 퍼지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토지임대부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의 땅을 30년 동안 이제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민간이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하고 하는 건데요. 저도 그 집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지지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 것처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택의 모델인데요. 국유지에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조금 일반적인 시세라고 표현하는 비용보다 70에서 80% 이하로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좀 그 토지를 공공재로 조금 더 국유화된 토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중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가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뭔가 증빙해야지만 가능 그 혜택이라는 이름하에 받게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가난함에 대해서 증명해내야 하고 내가 얼마나 저소득 계층에 있는지에 대해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주거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공동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조금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자면 저는 그 사회보장 제도 자체도 좀 더 그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으로서 충분히 보장받고 지원받고 안정망을 이제 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거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 그 내 집 마련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한국 사회에 대해 줬던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로 사는 거 서러우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자라는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 몇십 년 동안 되게 강력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집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세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럼 그들의 삶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저금을 하고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그냥 사회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로 살더라도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설계하고 그걸 되게 많이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입자로 살면 임대인이 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 혹은 임대인이 이제 내 집에 마스터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왔을 때 그걸 이유로 이제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공정한 계약을 치렀을 때도 그거에 대한 이제 예방책이나 대응책이 엄청 마땅하지도 않고 집답지 않은 집,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본 것 중에는 당구장인데 집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구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잡아가면서 이제 주거권을 이야기해야 이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 혹은 신뢰를 이제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르게 이제 주거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토지 공공재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그 토지 공개념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약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이게 사회주의 개념이라고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뭐 되게 이제 시장 경제 주의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국가들도 이제 토지 공개념 자체는 충분히 그 법으로도 다루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그걸 기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사회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야기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결해서 또 그 연관된 질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55분에 익명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 정책이 죄송합니다. 그 10시 53분에 최철우님이 남겨주신 그 의견이고요. 제가 주거급여 수급자라서 최근에 청년 매입 임대에 계속 당첨은 되고 있는데 빌라나 원룸처럼 저렴한 관리비 주택은 거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비싼 주택만 나와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비용을 낮추기가 그리 힘든 걸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서 이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제 이 청년 형대국 주택도 그렇고 이런 그 관리비 문제나 이 월세 문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이게 좀 편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비 얘기를 하면요. 아니 그거는 월세가 아니니까요 하면서 원천 봉쇄가 돼요. 그래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역세권 청년주택 오피스텔로 뭐 저렴하게 공급 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여기 관리비 2, 30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관리비니까 월세가 아니니까 그냥 논의 자체에서 그냥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살게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월세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게 주거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마치 청년을 그러니까 결혼 전의 어떤 단계로서 이제 바라보는 것처럼 그 관리비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이거를 월세로 취급하지 않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 가다가 보이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아파트 검색하면 거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를 제가 월별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너무 투명하죠. 근데 그게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매입임대 주택도 이제 월세는 이제 저렴하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 집에 이제 중도 퇴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뭔가 이건 주거비가 아니니까 월세가 아니니까라고 약간 치부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네. 앞전에 이제 말씀 나왔던 것들 중에 그 WNC에서는 그 여성 안심주택 관련해서도 또 이 청년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또 듣는 활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여성분들이 좀 여성 안심주택을 바라보는 좀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의견을 여쭤봤던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월세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민간 뭐 거주지보다는 확실히 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용적인 절약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좀 이제 확실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된 시설이 많거나 좀 낙후된 시설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성 안심 주택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거의 여성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막상 살다 보면은 좀 뭐 여성들만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주변에 다른 남자 지인분들이 거주 이제 출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빈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뭐 관리인 분들도 이제 여성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어쨌든 여성 뭐 안심이라고 해서 이제 딱 여기는 여성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전 11시에 그 익명님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먼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창문도 없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반지하나 옥탑 등 춥거나 곰팡이가 핀 그런 공간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데 허가가 나잖아요. 법을 고쳐서 이런 것부터 금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 이 최고 주거 기준이 있지만 사실 이제 오래된 구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조사가 충분치도 않고 이런 것들 다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최저 주거 기준들이 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함께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견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에서 단속을 정확하게 하고 처벌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위반 건축물 조사를 하고 다닐 때 느끼는 거는 요즘은 그 집 지으실 때, 그러니까 빌라 지으실 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그 임대업 하려는 분들이 다 염두해 두고 지으신대요. 아, 여기는 방조개기 하려고 하니까 수도 여기 놔주시고요. 근데 벽은 지금 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할 그 단계에서부터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짓고 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공공에서 그 위반 건축물 딱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고 붙인 것도 원상복구 제대로 하도록 그걸 이제 충분히 규제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했던 문제들이 지금 와서는 이미 거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원상복구 하려면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잊지 말아야 할 집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거서달리 상향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어보시면 그런 고시원이나 아니면 집이 아닌 집에 살고 계셨던 분들을 이제 공공임대 거주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은 사실 이게 그 여성 안심 주택도 너무 좋은데 사실 여성 안심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동도 청소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같이 중복으로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입을 예방하는 것 말고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새 그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여성 안심 키트라고 해가지고 그 창문을 밖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세트로 해서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치구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문을 못 열게 그걸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지 말아야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그 세 분께 서울시에서 특히 이제 청년 관련된 주거 관련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때 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한마디씩만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WNC 김혜연 대표님 생각하기에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은 이제 실제 정책을 만드시기 전에 물론 다양한 뭐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현재 변화하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좀 비혼 여성 가구라든지 뭐 비혼 1인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좀 그런 생활을 추구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좀 네, 그런 기회 자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 친구들의 박세정 과장님께서도 한마디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대상의 주거 정책도 너무 필요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청년, 그러니까 현재 주거 관련한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을 제외한 계층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중년 1인 가구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윈달팽이 유니온 지수국장님께도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성 1인 가구, 비혼 가구에 대한 그 정책 설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문제가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문제가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좋은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특히 여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 중심의 정책을 계속 지원할수록 이제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는다는 그 정책 결과 그 연구 결과가 너무 그 편협하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이 분야를 되게 적극적으로 잘 파헤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그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리고 비혼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개인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1시간 동안 지상의 방한칸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으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오늘 워크숍 들으시면서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이 청년 주거 관련해서 또 청년 주거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라든지 다양한 주거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